쉬는 시간에 기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환동해라든지 지중해라든지 이런 개념을 지금 우리가 읽는 책은 자연 자체 개념이 아니고 인문지리 개념이다. 결국은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는 개념이고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거 해볼까 이게 아니고 자연이 그런 물건을 원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족이나 사회나 신화를 갖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의 강점을 뒀기 때문에 인간사를 설명하는 자연 조건의 막대함, 그러니까 인간사가 핵심이고 제주도일 경우에는 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경을 중심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섬이 가진 섬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역산을 해보면은 한반도라고 하는 육지와의 관계보다는 남쪽에 있는 많은 섬들과의 관계와 유사성이 더 많이 보인다. 특히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닮았다. 그래서 국경은 한반도랑 여기에 둘러쳐져 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장기지속적 관점의 자연적 환경이 뭐냐고 역산할 수 있냐면은 남쪽의 동남아까지로 이어지는 섬들과의 관계 그 많이 남아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반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저 몽고 남아있죠. 말 이렇게. 이거 관련이 있는데 이런 정도고요. 그러면은 태평양 하와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극히 없다면 거긴 네트워크가 안 뚫린 거다. 달님 말씀하신 거 보고 있잖아요. 지리적인 개념, 한동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인문지리적 네네. 아니면 뭐 인간사적 네네. 이런 그런 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고전에는 이걸 또 지리적으로만 이렇게 네네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 왔다 갔다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 아까 개방성도 그렇고 계속 네네네. 그런 거에서 제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근데 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읽은 책은 인간사의 주요 변수를 뭘로 볼 거냐. 땅이다. 아니다. 왕이다. 이 차이에서 설명하는 두 책이고 기현쌤이 가진 그거는 한계라기보다는 또 자연과학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변수를 빼고 혹은 다르게 처리해가지고 이제 읽겠죠. 자, 말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관련이 된 거를 일단은 옥현쌤의 글을 보나쌤이 읽어주실까요? 말 개관입니다. 말의 역사. 네. 제주와 말, 그리고 몽골. 육지인의 눈에 띈 제주의 가장 이색적인 풍경은 넓은 초원에 말과 소가 자유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었다. 제주도에 가면 흔하게 말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탐라 순력도의 고래 대렵 그림은 진상을 위해 날짐승과 산짐승을 사냥하는 풍경이다. 얼핏 보면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 마군 200명, 몰입꾼 400명, 포수 120명이 동원되어 사슴 177마리, 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꽁 22수를 잡았다고 한다. 제주의 동물 자원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다. 풍부한 자연을 바탕으로 제주인이 먹고 살았지만 풍부한 자연 때문에 수탈의 가혹한 억압 아래 놓인다. 제주의 다채로운 초목과 섬이라는 갇힌 환경은 유라시아까지 정벌에 나섰던 유목민족 몽골을 제주로 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제주민들은 몽골인들에게 목축을 배웠다. 제주의 환경이 불러온 몽고와 제주의 인연이 흥미로웠다. 송아지 망아지가 등장하는 삼성신화는 제주도의 수렵의 시대 이후에 목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온난한 기후와 광활한 초원, 맹수가 없는 섬이라는 점에서 제주는 우마 번식의 최적기였다. 제주도에는 산을 오르내리는 목동들이 있었다. 이 목동들을 태울이라고 부르는데 풀이 자라고 시드는 속도에 따라서 마소와 함께 봄에는 산을 오르고 가을에는 산에서 내려온다. 제주도에서 7월 백중에 마불림제를 지내는데 일종의 음화 증식제이다. 백중날에는 태우리들과 마소를 키우는 일반 농가와 관에서는 우마의 무병과 번식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제주도의 목축 문화는 말총과 정동 번립이라는 두 개의 뛰어난 공예품을 남겼다.
말총공예는 말의 갈기와 꼬리털인 말총으로 총모자와 망건, 탄건 등을 만드는 것이고 정동벌립은 댕댕이 덩굴로 만든 차양이 있는 모자인데 방수성이 좋아서 태우리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목축은 몽골 지배기에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몽골 제국 입장에서는 제주도에는 맹수가 없는 초원이고 가축이 도망가지 못하는 격리된 섬으로 최적의 목장터였다. 탐나는 몽골 이전까지 고려의 영토가 아니라 고려와 종주의 관계였다. 몽골은 삼별초 평정 이후 탐나를 직할령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별개년간 제주는 몽골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몽골은 삼별초군 토벌을 계기로 빼앗은 탐나를 외형상으로는 충렬왕 20년에 고려에 돌려주었으나 여전히 제주도에서 목축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관리를 파견했다. 몽골에서 제주까지는 100길로 불과 7일 거리였으므로 관리하기도 용이했다. 유목민인 몽골에게 목축권이야말로 최대의 권력이자 군사적 힘이었다. 원제국에서 파견된 목축 전문가 모코는 풍부한 양마 기술로 순종의 몽골 말을 길러내어 군용 혹은 교통용으로 자신의 나라에 제공했다. 현대 기업들이 상대에게 기술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원제국도 말의 목축에 제주인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막았다. 모코들은 말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으며 심지어 말의 걸음걸이나 식사까지도 조절하면서 다루었다. 모코들은 제주도에 아예 눌러앉아 제주 여인과 결혼해 애 낳고 살면서 대를 이어 말을 키웠다. 1360년대에 원이 사망했음에도 제주의 몽골병은 잔류하여 토착화되었다. 모코들은 채용 장군의 모코 정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주 사회의 유력 집단이자 부유층이었다. 원이 물러난 뒤에 제주도의 말은 왜소해지기 시작했다. 몽골인은 목촉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두었는데 특히 말 관련 용어에 몽골어 잔재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제레마는 제주도 조랑말을 뜻한다. 몽골인이 목장을 경영하면서 몽골 말의 순혈주의를 고집하다가 그들이 제주도에서 나간 뒤에 교잡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만들어진 품종이다. 조랑말은 본디 체구가 작은 말을 가리키는 말로 고서에는 과하마 또는 토마로 기록되어 있다. 과하마란 몸집이 작아서 가수나무 밑을 갈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제주의 목자는 양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천역으로 간주되었으며 한 번 맡겨지면 숙명처럼 벗어날 수 없는 고역이었다. 조선의 중앙정부에서는 마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마소의 호적인 우마적을 작성했는데 말이 병들거나 죽으면 그에 대한 비용을 목자에게 청구했다. 이와 같은 행정은 목자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네, 제주 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 말일 경우에는 북방 관계설에 해당하겠네요. 그런데 요게 그 원나라가 쇠망하고 난 이후에 급격히 이렇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요런 게 있고, 여기 관련돼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두 개인데요. 책으로 가면은 249쪽에 이 수렵신과의 관계에 관련된 신화 있지 않습니까? 목축의 신하고 농경의 신이 결합된 이 이야기가 송당본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게 이 이야기가 참 분석을 해가지고 글을 쓰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그게 이제 동아 인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수렵 채집 문화하고 농경 문화의 결합을 하나의 신화가 보여주는데, 이게 잘 보시면은 249쪽에, 그러니까 이게 신화니까 버전이 여러 개인데요. 이 얼개만 남은 걸 쳤을 때 소천국과 백주도가 결혼해. 이게 소천국이 백주도가 결혼해 아이들을 낳았대요. 백주도는 백주도가 이제 외래에서 온 거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사냥만으로는 못 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천국은 원래 사냥으로 살았는데 애를 낳았더니 사냥만으로 못 살게 됐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러면 농사를 짓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낳아서 먹고 살 길이 이제 농사다라고 하는 요 순서가 있고, 소천국은 국가밥을 9동이씩 가지고 밭에 나가 일하게 되었는데, 9동이씩 갖고 나가서 일해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와가지고 좀 주세요. 안 돼. 자기가 다 먹어야 돼. 이야기는, 그 소천국은 밭을 가는 소도 잡아먹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읽은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혼자서 사냥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밭으로 가게 되면 이 거의 뭐, 그러니까 괴물이 되잖아요. 굶주리는 괴물이 돼 있어. 왜 괴물이 돼 있냐? 그래서 괴물이 됐다고 혼나서 쫓겨나. 이게 이제 이 신화인데 끊어가지고 왜 괴물이 됐냐의 이유는 농경이라고 이제 제가 주장해 보는 거예요. 농경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이럴 일이 없는데 그러면 농경 때문에 괴물이고 심지어 이게 어떤 신화 버전에는 소가 없으니까 자기 배로 밭을 가라. 아니 이게 사람이 소가 됐잖아요. 아니 너무 산업사회의 비유야. 우리가 돈 벌러 회사 갔지 기계가 되려고 회사 간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갔는데 돈을 버는 기계가 돼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처럼 아니 멀쩡한 사람이 소가 됐다니까요. 어떤 신화적 버전에. 그래서 이게 농경을 비판하는 거다라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 정도 주장을 농경을 비판하는 신화라고까지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읽은 신화 해석에서는 없었어요. 농경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판하는 거다 일단. 비판해도 되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더 있어요. 둘이 헤어져. 이게 뭐냐면은 농경하고 목축은 같이 못 가라는 얘기잖아요. 문명사적으로 이 두 개가 왜 같이 못 가는가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라고 하면은 이건 되게 인류의 그 문명사를 분석하면서 도출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석과 글을 쓰면 저는 동화 인류학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내적인 패턴으로도 분석하고 큰 맥락으로 그러면 소천국은 예전처럼 노루사슴 돼지를 잡아먹고 살았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농경 비판, 요 예를 가지고 두 번째는 농경과 수렵의 불화, 그냥 화해가 안 돼. 세 번째는 수렵의 경고성이에요. 그렇다고 소천국이 농경에 계속 빌붙는 게 아니고 자 그냥 나 알아서 살게 이렇게 됐잖아요. 수렵도 이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신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둘의 자식이 또 문제가 되고 자식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신화가 종합 버전이더라고요. 이 전체를 분석하면은 너무 흥미롭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진짜 과문한데 주장을 하나 해보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경이 농경에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수렵하고 농경하고 적당히 뭐 병행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했는데 농경이 뭔가를 되게 뭐 수확물을 많이 주어서 문제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봤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절해서 뭐 양껏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농경이라는 것 자체도. 근데 어떤 문제를 보셨을까? 저는 양적인 거라고 지금 생각해왔는데. 양적이다. 그러니까 축적이라든가 이거를 양적으로 많이 막 욕심을 내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된다. 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신화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고, 지금 기현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신화를 봅니다. 현실의 반영이 아니고, 기현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인류의 무의식이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249쪽의 이 신화에서 엄청나게 탐욕이 일어나 많이 먹고 싶어져. 그래서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그게 레비스트로스도 그렇게 쓰는데 해봐야 아냐고. 그러니까 안 해보고 어떻게 할지 이게 다 문제가 돼. 안 해보고 어떤 차에 이 말은 부처님은 그러면 애도 안 낳아보셨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통찰지라고 하는 게 그럼 개구리가 돼봐야 되나? 아니다. 이런 음. 것도 있는데요. 지금 보신 그대로가 제가 주장하는 시나리오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 이대로 가면. 저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로 그거를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의 신화 해석은 수렵 사회에서 농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읽더라고요. 허남춘 선생님의 해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신화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관점을 해석되는 신화입니다. 근데 그런 신화의 해석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 신화들이 많으니까, 알만한 거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자, 요런 해석에 대해서, 동아인류학자로서 제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제 얘기고, 누가 재미없어 하면 소용없는 얘기. 어떻다? 아니, 근데 저도 이 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와닿기도 했는데,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농경을 하게 되면 정착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기른다는 개념 자체가 아까 선생님 저기 그 해녀봉 얘기도 해주셨지만, 왜 저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냉장고를 사고 나서 이제 냉정에 맞춰서 집이 더 길러지고, 이제 네네네.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그 더해서. 전보다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저장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에서, 이게 그 좀 생각들이 되게 떠오르기도 했고, 근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 게 또 이상하게 더 많이 먹는 거를 더 이렇게 추동시킨다고 해야 되나? 아니, 저희도 네네. 지금도 그게 다르지 않은 게 하루에 뭘로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는 부른데 왜 더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상 좀 생기게 네네. 되고, 그래서 왜 저희가 왜 보면 그 허기짐에 대한 것도 진짜 허기냐 가짜 허기냐 이런 걸 막 아하. 나누는 지경까지 어어. 저희가 사실 지금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를 먹고 싶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더 사실은 역으로 음식이 더 그걸 가동시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어, 예, 그, 예. 그래서 막 맞아요. 심리도 건드리는 것 같고, 기분과 심리, 네네네. 모든 걸 건드리면서 사실은 그게 다 연결돼서 이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좀 네네. 그런 것들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 신화를 적극 처음 읽었을 때도 이게 지금 농경을 하면은 걷는 사람이 지금 배로 기게 됐는데 이거 처참한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배로 기게 내가 소가돼 있다는 거야. 사냥꾼이 그 자존을. 그런데 신화 안에서 그 사냥꾼 막 야단치거든요. 스님이 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웃의 소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되고 네 소도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리고 해서 농경이 수렵을 야단쳐요. 이 마누라가. 음. 그런데 신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 목적이 들어가서 이야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농경 사회를 또 이렇게 지지하는 그 욕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을 읽어내는 것이 신화적으로 흥미로운데 지금 재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밥 먹을 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국이 있어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국이 왜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물에 말아 먹어 물에. 그 다음에 심지어 요새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이제 좀 내려서 이래가지고 애들 밥 줄 때 보면은 아유 김치가 없네 뭐 아유 이번 주일에는 생선도 한 마리 못 구웠네 뭐 이래가지고 다 이게 그 양식이라는 거를 채워가지고 그런데 수렵이 그 절제잖아요. 우리 한동의 문명사에서 본 것처럼 있으면 먹는 조건에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있는 거. 그래서 파먹고 막 그런 것도 이제 그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냉장고 문화 비판해가지고 뭐 계란 몇 알 막 이렇게 쫙 채우는 옛날에 요새도 그런 절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거 파먹고 있는 거 파먹고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농경 비판으로 읽을 때 다시 이제 제주로 가면은 제주도의 그 농업의 위치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체 그 논의 풍경 자체가 육지랑 다르고 물 관리 때문에 그러니까 육지랑 다른 농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 농경은 또 육지랑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도 한계를 더 많이 경험해서 특별한 기술이다라고 주광현 선생님이 쓰시죠. 그래서 제주 농사의 위치라고 하는 게 되게 역설적이다. 요 하나 얘기를 이 챕터에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에 대한 기술인데요. 249회 허남춘 선생님 얘기 나오죠. 허남춘 선생님의 요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미식파, 육식파. 이제 100개 되면은 미식파, 육식파 이게 얘기할 수 있고, 제주에 남은 몽골을 이제 250 여기서부터 기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기술론. 제주 기술론에 이 목축과 관련된 것은 엄청나게 하이테크노였다. 비밀스러운 기술이어가지고 쉽게 그 몽골에서 전수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고 그 목호의 그 토벌 이것 때문에 목축 하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일시에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번 주에 이제 지난 일요일에 허남준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걸 막 들으면서 저 분이 가지신 지식에 체화된 것이 저분이 안 계시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뭐 어떻게 책에 매뉴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사람이 몸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구성하고 표현하는 그 인생이 지식화되어 있잖아요. 보나쌤 방식대로, 전 제 방식대로. 이게 하나하나가 기술과 삶의 지혜의 집합체인데 사람이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저 말씀하고 우리 이제 영상에 남겨두는 게 이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글대로 중요하고 이게 다 기술이다인데 일시에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없으면 기술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옛날에 분위기 좋을 때 핵 이제 완전히 없애자 이런 말 할 때 그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에서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기술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기술과 섞여 있다는 거를 251쪽의 밑에 셋째 줄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해녀로 갑니다. 자, 해녀. 해녀가 해녀. 자, 해녀 가기 전에 그 해녀로 갈 건데요. 자, 264쪽에 공동체의 음식 얘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광희 선생님 음식 얘기도 많이 쓰시고 허남춘 선생님이 음식 인류학을 하신대요. 그 당신이 책도 있고 저한테도 음식 인류학 관심 많다. 예, 이렇게 얘기하셔서 만나면 얘기하자. 그래서 267쪽에 그 주광희 선생님이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나는 음식 이런 게 다 기술이잖아요. 요리가 기술이잖아요. 뭐는 뭐 어떻게 넣고 이런 게 그래서 기술이 있고 제주도 그래서 요리 기술 요것도 제가 생각했고 269쪽에 통시 돼지 그 똥돼지 그런데 돼지가 어제 이제 세미나 할 때 제주 토박이인 박정모 선생님 말씀에 주방보다 이 통시가 훨씬 더 신성하다고 제주도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통시 이사가 주방 이사보다 더 어렵다. 그 통시의 개보수가.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과 그 274 구제역 인드라망, 인드라망이 인연의 연결망이지 않습니까? 북드라망도 여기서 차용한 출판사 이름이죠. 책으로 인연의 망을 짜는. 그런데 인드라망이 이 기술, 이 그 뒷간, 이 변소가 그 연결과 순환의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거다로 이 챕터가 끝난다. 그래서 기술을 담지한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목표로 할 거는 인간다운 삶과 순환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아니 이게 해녀가 이번 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이번 주에도 조금 있죠.
자, 다시 해녀로 가. 제가 준비를 해녀부터 했네요. 해녀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녀가 이제, 저를 이해했어. 어떻게 됐냐면은, 기술을, 이 책을 막 주면, 기술을, 그럼 해녀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래가지고, 바다 인류를 공부할 때, 어떤 특정한 인간학을 할 수 있는데, 하나가 표류자들이고, 뜻밖의 엉뚱한 데 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만나려고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역사에 뭐 이런 목적으로 태어나신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아침에 이러고 있잖아. 이게 이제 표류 개념이죠. 그걸 배울 수 있고 다른 하나가 기술의 인류라고 해서 해녀에 대해서 해녀에서 7번 잡녀의 섬 해녀에 대해서 누군가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시면 좋다. 해녀에 162쪽 원래는 해녀가 아니고 잡녀다. 해녀와 잡녀의 차이는 잡녀는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을 잡녀. 해녀는 남이 보고 넌 바다에 있구나. 이래서 관점에 다른 명칭이다잖아요.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노트를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좀 표시해놔야 돼요. 써놔야 돼요. 이 말의 기원 같은 거 알면은 좋고요. 162쪽에 해녀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인류사적으로 해녀는 네안데르탈인도 조개를 채취했다라는 게 있어요. 한반도 조개 채취는 신석기부터. 그런데 나라별로 보면 그게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도 잠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딱 보면 혼자 잠수를 해가지고는 잡녀라든지 해인이라는 말을 못 줘. 바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해녀가 있다, 잡녀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 공동체의 규모와 유지되는 그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의 키워드로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고려 문종의 고려사 진주두개 바치는 얘기가 나온다. 남잔지 여잔지 불명한데 아마도 남자일 거죠. 왜냐면 인류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로 남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선시대 탐라 술력도에 해녀가 그려져요. 이게 너무 귀엽죠, 해녀가. 근데 여기도 이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해녀의 코스튬은 다 귤색이던데요. 해녀복도 귤 여기가 있고, 그 동그란 이 이름이 있는데, 이게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물에서.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거 위에 띄워놓고, 몸으로 내가 연결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도 쓰는 태왁이고, 자, 여기서 162쪽에 해녀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몸이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 같으면 연필, 책, 공책, 뭐 이런 거, 노트, 패드, 뭐 이런 건데, 해녀도 그 몸이 기술의 역사를 간직할 때, 옵션이 뭐냐면은, 옵션이 둥근 태왁, 그 다음에 이걸 태왁 망사리라고 하나 봐요. 잠업용 팬티, 소중이, 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소중이만 입고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옷이 나온다고. 그럼 기계 두 개잖아요, 두 개. 두 개인데 딸 때 쓰는 그게 하나 더 있는다. 최소한이죠, 최소한. 최소한이고 자기 자체가 도구가 되는데 그 162쪽에 잡녀 명칭의 공식 기록은 1603년. 요 정도 정보가 그 해녀박물관에 없었던 것 같아요. 중요하다. 이 정도 해녀에 대해서 요 정도만 뭐 탐구 생활에 있어도 좋죠. 정보로 자료집에 있어도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그 제주도 가기 전에 각자 쓸 글과 관련된 기본 정보 조금 모아가지고 자료집을 만들면은 그 좋을 것 같고 164쪽에
해녀란 용어는 일본에서 건너왔다. 세 번째 문단에 역사 민속적으로 잡녀 장수가 맞다. 전복다는 사람을 낮춰서 비바리도 썼다. 그러니까 그 바다 관련해서는 비속어가 또 있다. 이게 다 육지 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남이 있기 때문에 해녀, 그래서 잡녀 장수라는 호칭을 잊으면 안 된다. 남자로 165에 포작이 있다. 근데 이 포작은 보재기의 한자어다. 이런 정보는 엄청난 거고. 근데 포작은 너무 많이 착취되고 이래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을 가서. 그래서 포작이 가고 난 자리를 이제 해녀가 채우고, 두무학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평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참 인상적이죠. 바다를 낮춰보는. 그리고 그 뒷창 166쪽에 이게 되게 아름다운데, 전복을 따려면 손으로는 못 딴다. 그때 그 수정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안 떨어져가지고 도구를 써야 된다. 이 도구는 신석기에도 나옵니다. 그 뼈를 가지고 단단하게. 돌로는 만들기가 어렵고 뼈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좋은 그림이 있고. 자, 170쪽에 해녀가 겪는 그 어려움이 세 가지인데, 물에서 2개 겪고 육지에서 하나 겪어요. 이렇게 정리된 거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해두면 좋다. 물 자체가 위험하다. 상어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내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두 번째가 춥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집안일 너무 많다. 잡일이 너무 많다. 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노동 착취가 있다. 다시 170쪽에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바다 안에 들어가는 게 위험해서 죽고, 이 구세는 10명을 해간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불러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의 인류학인데 이름이 갖는 의미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해양사적으로 특이하다. 174. 해녀는 제국주의에 반대도 한다. 177. 불톡. 이게 이제 지난주에 조금 얘기 나왔지만 이게 남자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제주도 이제 해변가에 도처에 있던데, 약간 그 추위를 피하는데, 옷 갈아입는데, 밥 먹고 조금 쉬는데, 그래서 어떤 공간에 기술적 젠더화를 보여주는 불턱은 179쪽에 여성만의 공동체적 의식이 길러지는 공간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든다. 자, 179쪽에 해녀는 살아있는 해양문화박물관 요건데요. 이 해녀 자체가 박물관이다. 그 뒷페이지 보면 해녀가 옛날에 많았다. 여기가 183 매우 매우 중요. 자, 해녀는 위에 셋째 줄 상군, 하군, 격차 이렇게 수준차가 되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해녀는 숨쉬기가 제일 어렵다. 그래서 숨비 소리를 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막 훈련을 해가지고 탁 이렇게 내는 소리인가 봐요. 그 특별한 소리. 그러니까 훌륭한 해녀라는 걸 증명해주는 소리인데, 이 해녀가 이제 항해자잖아요. 왜냐면 자기 육체를 바꾼 거니까. 자기 육체를 숨을 내는 소리로. 그 다음에 추위를 견디게끔. 그리고 공동체를. 그래서 헬렌 체르스키의 항해자 개념에 딱 들어맞는데, 자기 몸을 바꾸면서도 능동적으로 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바다 존재의 해녀다. 좀 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해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강 선생님이 보시는 것이 183쪽에 기현쌤 세 번째 문단 첫째 줄 민속 지식의 보유자. 민속 지식이다. 민속 지식은 개념 1번 문화 종다양성의 전형이다. 해녀는 제주도에 물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준다. 인류 일반의 특징이 아니고 제주도의 특징이. 그래서 해녀 자체가 민속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민속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전통 지식, 전통 기술, 관습. 그러니까 기술이 누구나 이렇게 안 돼 있고 제주도에는 바로 이 기술이. 그래서 민속 지속이 그러니까 기술의
이렇게 민속적으로 전통을 살려가지고 몸이 기술과 일체화되는 그 몸의 관습의 일체화를 계속 보는 것을 잘 살리면 문화 종다양성을 뒷받침하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녀가. 그래서 민속 지식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는 183쪽? 이제 기술 인류학적으로 중요하다. 기술이란 많이 하는데요. 인류에게 기술의 의미는 뭔가? 나를 자연의 다른 물체들이랑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다, 방식. 생산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인류가, 현대 인류가 쓰는 기술은 우리를 연결시켜주느냐, 단절시켜주느냐. 예를 들면, 진짜 신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보나 뉴스는 그게 뭡니까?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내 취향을 따라가서 대목임을 일으키는데 신문은 그냥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공을 받는 게 불편하고 싫어가지고 반발심이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무차별적으로 신문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정보랑도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뜻밖의 것과 나를 연결시켜주나 혹은 내가 알던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나 이런 점에서 기술의 의미를 되물을 수 있다고. 그런 관점에서 민속 지식은 뭐냐면은 이 기술이 나를 바꿀 수 있느냐, 나를 다른 네트워크를 견인하는 존재로,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의 한 중요한 지점으로 나를 바꿔내느냐, 기술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쓰는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나를 어떤 나로 만들어주는 것인지를 물을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 문단이 너무 중요해서 언제 우리가 내년이라든지 뭐 할 때 이게 중요해서 이걸 꼭 써두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넷째 줄 신체, 그러니까 이 기술은 뭐냐면은 스킨스쿠버랑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해녀의 정의는 자기 숨으로 물질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기 숨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신체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연과 관계를 맺는다. 이게 기술의 정의에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내 신체가 핸드폰을 계속 보는 게 이게 이렇게 한참 보다 졸아가지고 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저는 있는데 많이 봐가지고 졸다가 자기 핸드폰 자기가 맞아가지고 그거를 막는 기계도 또 나왔대. 침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그 다음에 엄지손 쓰기도 싫고 뭐 그래서 뭐 부르고 머리야. 아무튼 그게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잖아요. 자, 기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준은 기술 연구하기도 좋다. 그러니까 테오리 있잖아요, 테오리. 아니, 되게 그 사람은 뭘 알잖아요. 매일매일 다른 바람이 부는 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훌륭한 테오리가 돼가잖아요. 그 다음에 해녀도 17살 이때 느끼는 바다도 매일 달라지지만 상군이 된대. 상군이 돼야죠. 아니 진짜 공부를 하려면 내가 책 조금 알고 취미생활하고 세상 어떤 일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밥을 좀 저도 난 맛있는 밥 한번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한참 하다 보면 다. 근데 이 상군이 된다는 거는 더 많이 바다를 아는 해녀잖아요.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이땐 저렇게 해야 돼. 모든 변화 속에서 지금은 저걸 캘 수가 있고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자연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바다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지식을 자기 몸과 함께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상군이 아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나 다 매뉴얼로 줄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확실과 불확실, 우리는 뭐 보험으로 이 불안을 막고, 그 다음에 의사는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해가지고를 막고,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은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자연은 완전하죠. 자연은 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는데 나는 부분이니까 그게 다 파악이 안 돼가지고 불안한데, 그런데 해녀는 점점 더 이거를 알아가는 와중에 이 태오리 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는 그 엄청난 지식이 이 몸으로 다 간직되어 있는데 이제 엄청난 일이다. 그러면 그 영상의 태울이 아마 그분이 뭐 마지막 태울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태울이 분의 그 인터뷰를 이제 막 일하시는 그 상황에서의 인터뷰 같은 게 있었는데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니까 저거를 누군가는 계승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게 시대가 막 바뀌니까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이런 데서 우리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떤 전승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저분이 안 계시면 누군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그렇죠, 생각이 사라지죠. 드니까 그런 아쉬움도 들고 여러 가지가 교차하더라고요. 네. 기술이 아까 달님이 이제 자연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게 기술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 하면은 그냥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기술은 자연하고 나하고 분리시켜주는 기술인 것 같아가지고 기술의 정의 자체가 그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을 뭐 태울이나 해녀가 가지고 있는 걸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 기술은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기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진짜 기술로 안 보는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입장이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상은 편집하잖아요. 저는 편집을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을 쓰는 사람이 있고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어쨌든 선생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은 사람은 아닌 거죠. 아닌 것 같다는 이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진짜 공부가 매우 잘 되고 있다. 내가 쓰는 말이 이렇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을 이렇게 되게 세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공부가 되는 지점이에요. 책을 읽고 뭐 내가 뭐 글을 뭐 몇 건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말이 지금 걸려 넘어져야 되지. 걸려 넘어지는 느낌이 드시죠? 네. 저도 걸려 넘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지금 기술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정의를 우리가 만드는 와중에 원래 기술이라고 썼던 그 말을 또 갖고 쓰는 거죠. 기술이라는 단어의 두 개의 정의를 한 사태를 설명하는데 지금 쓰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뭘 했냐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용하고 쓰고 라고 보다는 내가 기술 자체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다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야. 이게 지금 어렵죠. 나라고 하는 거는 주체고 기술은 수단인데 이게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면 해녀가 물질 기술을 쓴다라고 하는 용법이 좀 어색해. 휴대폰을 쓴다라고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 기현쌤과 오선민과 진진쌤이 해녀가 바다에 들어가는 그 기술을 쓰듯이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있는가? 제가 정리 잘한 것 같은데 두 분의 토론은. 그러면은 우리는 세탁기를 쓴다잖아요. 그거를 다른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탁기다라든가, 뭐. 내가 세탁기지. 빨래할 때 세탁기죠. 가정교과서에 이런 순서로 빨래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 세탁기 없어도 내가 세탁기지. 나는 커피 한 잔 들어가야 일한다. 그에 돈 넣으면 돌아가는 자판기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이런 그 언어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우리가 좀 더 지금 토론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을 마치 그러니까 휴대폰 이래가지고 나 바깥에 뭐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뭐로 상상하기보다는 내 몸이 계속 체화하고 있는 연결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해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말씀 잘 들립니까, 기현쌤?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을 오선민한테서 뗄 수가 있어요. 오선민이 책을 읽는 기술을 오선민한테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저만의 방식이 있고 보나쌤의 방식이 안보나에게 안보나 읽는 기술을 떼? 이게 가능해? 안 되잖아요. 이게 해녀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현쌤의 편집 기술을 떼?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뗄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어요. 현대인에게는. 예를 들면 세탁기를 돌릴 때 내가 그거 뗄 수 있지. 나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세미나를 할 때 안보나가 없으면 안 되는 방식의 독해가 있잖아요. 우리 7명한테. 재훈쌤이 없으면 그 얘기는 아예 나오지가 않을 때 그 읽기 기술은 되게 고유하고 그 사람이랑 부착이 돼 있는데 재훈쌤이 없어도 세탁기 돌아간다니까. 이러면 그 분리되는 기술이죠. 현대인에게는 뗄 수 없는 기술과 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몸의 관점에서 다시 제가 기현쌤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럴 경우에 해녀일 경우에 뗄 수 없는 기술로 그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육체가 너무 많이 겪어야 되잖아요. 부하가 되게 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저의 가상노동처럼 뗄 수 있는 걸로 오선민이 아니어도 되는 걸로 천지로 있잖아요. 그럼 이 몸이 겪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야. 몸은 안 겪는데 거기서 소외가 엄청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못 견디게 된다는 걸 분석한 책이 이바닐리치의 젠더와 그림자 노동. 그러면 제가 기현쌤 말씀 받아가지고 정리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세탁기가 된다는 거를 어떻게 그게 뭔지를 그건 이제 느끼기 여러 바랍니다.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딴 예인데 세탁기를 다루는 기술은 안보나일 필요도 없고 오선민일 필요도 없죠. 네네. 근데 그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네네. 다른 건 제가 세탁기를 비유로 쓴 거예요. 비유로. 내가 어떤 일을 매뉴얼대로 하고 있을 때 내가 나 아닌 방식, 내가 오선민의 육체성을 통과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세탁기가 되는 거와 같다라고 제가 비유를 드린 거예요. 비유를. 네. 예를 들면 제가 주광현 선생님의 제주기행을 오선민답지 않게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뭐 그런 거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체화가 중요하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이기연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게 현대인한테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매뉴얼된 기술의 세계를 뚫고 깨고 나다운 방식으로 그걸 전유를 다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부로 힘들죠. 자연을 바로 마주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것도 어려운 게 저한테는 뭐였냐면 이기연의 방식이었을 때 이기연이라는 그 나 있잖아요. 네네. 나도 잘 뭔지를
잘 모르겠다니까. 아. 왜냐면 해녀의 방식으로 물질을 한다는 게 그게 지금 네, 어려워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바다도 살아있는 애들 천지고 물론 뭐 쓰레기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살아있는 전복을 잡아오잖아요. 나도 살아있고 쟤도 살아있고 나도 50대 해녀와 30대 내가 30에 물에 들어가는 거랑 50에 들어가는 건 다르고 눈이 나빠지면 또 안 보이고 이게 해녀가 아무리 장수해도 90 넘는 해녀는 어렵잖아요. 물에 들어가기가. 그걸 가지고 내 신체가 늙고 죽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기술의 구현과 마주치는 것이 저쪽도 계절에 따라서 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게 자연이라는 게 맞추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을 쓰면은 이반일치에 따르면은 이게 자율의 감각이라는 게 자율의 감각. 내가 세상을 내 몸으로 만날 때 내가 이 바람을 내가 겪을 때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를 현대인들이 말하는 자유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이런 단어랑 섞으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몸으로 세상을 겪게 하는 방식이 기술이다. 그런 기술을 계속 읽어가면은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이제 삶이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제가 그 진쌤 말씀 드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세탁기 버리고 빨래 하자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문제를 그렇게 풀면은 좀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복권시킬 수 있는 기술 중에 예를 들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는 거. 말도 기술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이랑 집에서 애들한테 하는 말투가 다르잖아요. 수도 다르고 톤도 다르고 그런데 저는 거긴 되게 미숙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 근데 여기는 말이 또 잘 나와.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발달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제가 60이 되고 살아있으시면 70이 되면 더욱 성숙해가지고 어디 가서나 편하게 해녀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할머니가 돼서 이 말하는 기술로 언제나 웃기고 울리면서 가는 기술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점점 쓰면 더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읽히면서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 기술이 내가 세상을 바로 겪게 하는 그래서 읽고 쓰는 기술이야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남은 진짜 최후의 보루야. 세상을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속일 수가 없는.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하게 세탁기를 계속 돌린다고 해서 제가 하는 빨래가 더 깨끗해지나 70에 제가 하는 빨래, 물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다 이런 게 있고 기현쌤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 해녀와 태우리를 통한 기술로는 쓰면 쓸수록 내가 자연과 교감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문화의 보고가 되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건지를 알려주는 종다양성의 근거가 되고 이러는데 제가 세탁기만 계속 쓰고 막 이렇게 아까 그 냉장고 막 그 풀무원으로 채우고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70이 가도 똑같다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그러면 갑자기 그 이 시대의 역작 미야자키 하야오와 일상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요. 책에서 네. 제가 그 책 읽을 때 거기서도 나답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키키나 아니면 그 하루에 움직이는 성 할머니 성함 뭐시죠? 그 할머니 주인공 그분 소피 네. 할머니가 막 청소하고 이런 거 그 책에서도 계속 나답게가 나답게가 도대체 뭐야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저라는 그 나에 대한 거를 나를 생각할 때 네. 내가 일단 내가 엄청 크고 내가 누군가와 연결 속에서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절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책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달님 말씀을 들으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애니메이터 아직도 손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가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그리는 후배한테 근데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야?
너의 몸에게, 너의 정신에게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의 답은 손으로 그리지 않는데 이 영화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미야자키 하야한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영화가 좋은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게 내가 그리지 않는데 이 영화가 무슨 의미야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 때 이거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내 몸에게 무슨 의미야?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무슨 의미야? 내가 쓰는 기술이 나를 성숙시키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게 아니고 점점 더 골로 받게 하고 점점 더 그냥 이상한 소리 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인간이 그 역사와 문화와 기술의 종합적 이게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 생테즈베리의 뭡니까 야간 비행의 초반에 그 밤에 그 비행사가 사고 나기 전에 그 하늘에 그 지상에 있는 별을 보면서 저 하나하나가 이야기다. 저 집에 불 하나 꺼지는 것이 세상의 그 진리, 세상의 소중한 진실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문장도 있고 그런 맥락 아닐까. 감동적인 기술론을 읽을 수 있어가지고 육지보다는 그런데 그 바람이랑 물을 더 많이 겪게 하는 데다. 이런 거 살리면 조금 얘기 더 이 기술이 중요해가지고 좀 얘기 더 해보도록 조금만 뭐 말씀 미숙쌤하고 미숙쌤 어떠십니까? 미숙쌤께서는 기술 예. 넉넉히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알겠어요. 음. 아니, 전 그 몸으로 체화한다는 거, 그 말이 너무 그 해녀 잡녀들하고 너무 잘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아까 태우리하고 잡녀 얘기 들으면서 잠깐 든 생각이, 이 사람들은 그 촉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촉감으로 느끼면서 자연과 교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거는 다른 그 몸으로 익히는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걸까? 그러니까 몸의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걸까라는 네네.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왜 그 선생님이 그 신문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잠깐 든 생각이 그 신문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많은 정보들을 주는데 그 중에 근데 사실은 선택을 하잖아요, 자기가. 네네.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건 나는 선택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한번 우연히 딱 얻어 걸려서 이거 뭐지? 그러고 봤는데 계속 그게 따라올라서 나는 그게 좀 가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네네. 네이버에서 뭘 찾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네이버를 보는데 내가 찾았다는 어제 그것들이 막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거든요. 저는 그게 저는 이제 신문에 더 옛날에 가까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선민쌤이 얘기할 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신문 얘기하고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해녀 잡녀의 그 몸의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그냥 뭐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얘기를. 네네. 음. 진짜로 그렇죠. 이게 우리를 더 가두고 있고 왜 음. 우리는 더 새로운 것을 이제 닫힌 세계일수록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몸으로 겪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체육관이다, 체육관. 이게 겪는 기술이고, 그리고 저는 그 왜 컴퓨터 말 안 들을 때 왜 이래. 돌아와, 정신 차려. 이런다든가. 이게 너무, 뭐, 미친 것 같지만,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고, 이 몸이 또 한계이지 않습니까? 한계. 이것도 참 중요한 감각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못해, 이게. 아니, 정신력으로 극복해, 이러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왜 안 하냐고. 야, 네가 해서 안 될 일이 어디니? 이게 이제 우리 세상의 태제잖아요. 아니, 안 된다니까. 내 몸이 지금 안 되는 거를 계속 보고 가는 게 수동적이고 위축적이라기보다는
가문력을 정의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 더 하는 걸로 요 토론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왜 자기 몸으로 이렇게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식민지에 반대하고 4.3 같은 엄청난 일을 겪을 수 있는지 하면은 또 조금 뉘앙스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제국주의에 반대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이들이 자기 몸을 보면서 자연과 만났는데 특정한 역사적 문제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 이러면 이제 해녀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섹션 마지막에 해녀의 항일 운동사가 조금 그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읽었던 그 다큐에서도 이 바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즉각적인 감각이, 하루 일 손 놓고 우리 그 시청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해녀들의 그 단호한 결단 같은 것이 왜 가능한가? 자기 몸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요? 하나의 의견 정도만 더 듣고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희가 그 세미나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아까 땅 얘기랑 네, 축 얘기도 그렇고 지금 기술과 몸의 얘기도 그게 그러니까 수렵 얘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다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어떤 그 조건들이라는 게 그 한계를 계속 저희한테 지어주고 근데 그걸 딱 이렇게 맞닥뜨릴 때 사실 절제를 좀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내 몸의 한계도 봐야 되고 외부 조건하고도 하고 가면서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이걸 자꾸 이제 분리되지 않게 내 몸에 딱 붙이는 일인 거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게 오늘 논의에서 지금 몸하고 기술이 결국 땅 문제랑 저희 그 채집 수렵 얘기랑도 사실은 다 이게 같이 연결돼 있구나라는 거가 좀 자꾸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한계 없이 혹은 내 절제 없이 계속 나를 계속 그렇게 이끄는 기술하고 계속 어떤 한계를 보고 절제하게 만들면서 그 와중에 이렇게 내 몸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술은 되게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익혀서 몸에 붙을 때 이게 딱 나랑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게 너무 사실은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딱 붙은 몸은 어떻게 설명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언어로 뭔가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알려줘도 내가 너무 뭐 대단한 이미 몸에 딱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알려줘도 그게 또 그 사람이 또 듣는다고 이게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익히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네. 거라서 되게 같은 내용 같아도 결과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몸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또 계속 더 세분화된다는 느낌?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쪼개지면서 다른 게 아닌데 결국은 다르게 다양하게 막 이렇게 좀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확산된다고 해야 되나? 더 네네. 이렇게 막 알을 낳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이미지가 좀 연상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인데 내 몸이지만 이 아니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목축 기술일 경우에 몽골에서의 그 집단 기술이기는 하지만 태오리 혼자 다니지 않나? 태오리 혼자 원래 목동이 혼자 다니잖아요. 또 둘 뭐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해녀는 훨씬 더 공동체성이 크고, 이제 어쨌든 저의 포인트는 내 몸으로 겪지만 이 전통 안에서 그걸 개발하게끔 되는 이유, 이런 것도 있고, 기술과 몸의 문제에 있어서 제주도에 가서 볼 게 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제주도가 바람하고 물이라고 하는 땅에도 독특함이 근원적으로 이 작은 섬에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육지보다 숨을 데가 없는 이유도 중요해서 정신적 영역이라는 단어도 또 좀 해석을 더 하면 아주 좋고, 가장 중요한 게 다 중요하고 186쪽의 첫 번째보다 마지막에 해녀들이 문화 종 다양성의 보고다.
이게 뭘까 이제 해석을 하면은 해녀에 대해서 쓰시죠? 누구가? 지난 시간에 재영쌤 쓰신 거 재영쌤이 쓰십니까? 재영쌤이 제품. 쓰시죠. 재영쌤이 지난 시간에 쓰시고요. 쓰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탐구 생활에 갈 때 모든 인트로는 해녀라는 존재를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 제주도 갈 일이 없더라도 세상에 해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다음에 해녀가에서 살릴 개념은 그 신체 기술, 문화종 다양성, 여기 정쌤이 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불턱 포함해가지고 이게 공동체다. 기술과 공동체 너무 좋네요.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가는데요. 프로시오 자연 문명. 그 다음에 과제로는 말했고, 그 다음에, 과제를 가면 됩니다. 과제에, 자, 재영쌤, 보나쌤, 기현쌤이네요. 재영쌤 쭉 읽어주세요. 예. 제주 신과 인간이 함께 짓는 집. 제주는 왜 이토록 신적 존재에게 의지하는가? 무엇보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과 맞서 살아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육지보다 훨씬 더 바람과 바다의 의존적인 섬생활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신적 존재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신앙은 생존을 위한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외부의 시선에서는 그 맥락과 서사가 지워진 채 단지 결과물로만 소비된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미신으로 치부되며 타자화된다. 주강현 선생님은 제주 기행에서 이런 외부의 시각을 비판하며 제주 신앙을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전통 생태적 지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문득 이 생태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들었다. 그 어원을 찾아보니 생태라는 말은 그리스어 집과 이야기, 말 학문에서 나왔다고 한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집의 질서 혹은 그 집의 이야기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라는 집, 거주지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 안의 생명체들이 관계를 맺는 여정에서 터득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제주의 토속신앙이 아닐까. 제주의 토속신앙은 절대 신에게 염원하는 종교적 해결하기보다 자연과 인간,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식, 생태적 삶의 기술이었다. 그렇게 보면 제주 사람들은 인간의 경계 안에서만 세계를 인식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삶의 관계망 속에 비인간 존재들, 바람, 돌, 물, 동물, 영혼, 신을 포함시켜 살아왔다. 뱀신앙은 제주의 지형 생태 환경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주강현 선생님은 뱀신앙이 농작물이 대단히 귀한 제주도에서 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온 뱀에 대한 보호책을 신앙화시킨 결과라는 일각의 주장을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화산섬이라는 지질 구조, 그리고 바다와 맞닿는 섬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뱀은 쥐를 잡고 작물을 보호하는 역할, 껍질을 벗고 재생하는 몸의 속성 등으로 인해 풍요, 장수, 수호의 상징이 되었다. 뱀은 집안의 가신, 홍은 마을 땅의 형식으로 신격화되었다. 뱀을 당신으로 모시는 집안이나 마을에서는 뱀이 보이면 추방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며 뱀이 와서 이 집을 지킨다는 믿음이 생활의식에 숨어 있었다. 물색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물건에 입힌 색을 입힌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말 제의의 맥락에서는 비인간 존재, 신령 또는 조상들과 맺는 관계를 상징하는 기표이기도 하다. 신당에서 석색, 황색, 녹색 등의 색천이 걸리거나 바위, 신목에 생을 입힌 물건이 배치되었다는데 이는 그 신앙이 모시는 신령과의 관계를 시각하고 그 관계를 통해 마을의 안녕을 기약하는 장치였다. 섬이라는 특수한 지형과 생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바람, 바다, 돌, 물과 같은 자연 조건과 어떤 식으로든 함께 살아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물색은 자연과 인간, 그 관계의 중개자가 되었다. 제주 사람들은 보이는 색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자연과의 관계를 가시화했다.
물색을 단순히 미신적 색채 문화로 외면하기보다는 그것이 내포한 생태적 관계로 읽어야 한다. 신구간, 제주 사람들에게 신구간은 신이 쉬는 기간, 즉 신들이 인간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휴식과 이주를 하는 시기를 뜻한다. 보통 24절기의 마지막인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탄전까지 일주일간을 말하며 이때 신들은 자신이 모셔진 제당에서 잠시 떠나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 건너로 이동한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이 집을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평소 금기시되던 행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신구간에는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간사 변화를 보다 자유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해서 그 일들이 비교적 신 앞에서 깨름직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 집수리, 대청소, 집안 구조 바꾸기, 묘 정비 등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 다른 시기에 이런 일들을 하면 신의 노여움을 사거나 집안이 불안정해진다고 금기시한 일들이다. 재미난 것은 이 일들이 제주의 생태, 기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신구간은 일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는 유일한 기간으로 대부분의 미생물 증식이 중단된다고 한다. 해서 위생상 문제가 되어서 못했던 변소 개축이나 집수리를 해도 별탈이 없었던 것이다. 섬의 사람들은 이 짧은 신의 부재 속에서 인간으로 그 나름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준비하고 자신들의 집을 새롭게 정비한다. 치병의례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 초자연적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의례적 행위다. 제주에서는 이러한 의례가 무속이나 민간 신앙의 형태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질병을 신의 징표나 비인간 존재의 개입으로 해석하고 이를 돌보기 위한 장치가 되었다. 넋드림은 우리 몸이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라는 믿음을 반영한다. 몸속에서 넋이 빠졌다거나 혹은 귀신이 들었다는 생각은 질병의 원인을 인간의 물질적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연환경이나 자연의 영혼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찾게 한다. 자연환경과의 밀접한 생태적 관계 속에 생존했던 제주에서는 바람, 돌 등 물질이 단지 배경이 아니라 질병과 생존, 관계망 속의 주체로 작동했다. 따라서 치병의례는 단지 질병 이꼴 신체 문제라는 인식이 아니라 인간, 자연, 신령이 얽힌 관계적 문제로 다뤄진다. 제주의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나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함께 짓는 생태적 지배 질서였다. 뱀 신앙에서 물색, 신구간, 치병의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계를 관계의 망 속에서 이해하고 살아왔다. 그들에게 신은 현실을 초월한 존재라기보다 바람과 돌, 물과 불, 병과 몸 속에 스며 있는 인간인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자였다. 제주 신앙의 근원은 인간이 자연에 예속된 약한 존재라는 체념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가문 기술이었다. 제주는 신과 인간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이 관계 맺으며 한 집을 짓는 살아있는 생태이다. 네, 요 글 좋고 정리해 주신 앞뒤로 네, 일반적인 글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 글을 다듬어 보시고 작품으로 책에 대한 요약을 좀 더 글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함하고 그 인류학을 나눌래요랑 탐구 생활에 요거 재영쌤의 스케줄 따라서 언제까지 고치겠다고 나중에 우리 단톡에 말씀 주시면 가도 된다.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신화 부분이 약간 미숙쌤이 쓰신 신화도 관련이 있고 신들의 섬에 대한 그 얘기로 그 보완을 뭐 지금도 충분하고 좀 더 글의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나쌤의 괜당입니다. 벤당, 긍정과 부정의 이중성. 제주의 변화무쌍하고 거친 풍토는 제주도민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켰다. 악조건의 야생에서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존 전략이 그들 고유의 자산이 된 것이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네 사람을 모두 괜당으로 여기고 겹사돈도 마다하지 않는 제주의 친족 관계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잘 보여준다. 평소에는 태우리를 고용해 우마를 키우다가 우마 방목기에 이웃끼리 순번을 정해서 우마를 관리하는 번세나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바치는 돛제, 마을 사람들이 대동으로 돼지를 잡아 각 집에 배분하는 도출염, 도출염 또한 제주의 공동체성이 잘 드러난다. 제주 문화는 제주도민들의 생존법으로 자연을 타자화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이며 생태적이다. 제주 문화는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궁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제주의 건당 문화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장자 중심의 서열화를 강조하는 육지 중심의 가부장 문화에 비해 진보적이다. 제주에서는 세대별 구별이 뚜렷한 데 비해 부모 세대의 모두 친족원을 삼촌으로 칭하며 유대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척박하고 가난한 살림에 친족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서로 돕고 살아가는 문화가 있었으니 각박한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감이 좋기만 한 일일까? 주경철 선생님은 섬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얽히고 설킨 괜당의 힘을 미래의 자충수라고 말한다. 섬이란 특수 조건과 마을 내운이라는 혼인 관행, 지나친 괜당아가 개인적 삶을 옥죄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제주에는 상갓집에 부조하는 것 이외에 상주 여러 명에게 부조를 하는 격부조라는 풍습이 있다. 육지에서는 상주에게만 부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나 아직까지 격부조 관습이 남아있는 제주에서는 눈치 보이는 행동이 될 수 있다. 개인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간습화된 풍습이 부른 자기 모순의 경우다. 제주의 공동체적 문화는 분명 파편화된 현대인들에게 유대감과 연결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배움의 기회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의 절대적 옳음과 그름을 논할 수 없듯이 제주 문화가 가진 특색에도 긍정과 부정이 모두 내포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다양성 속에 통일을 기하고 통일성 속에 다양성을 기할 수 있는 문화 구현 방식이 점점 더 궁금해진다. 이 괜당이 부분 지금 보나쌤 잘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런 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주가 개인주의라고도 할 만한 것도 엄청나대요. 이게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아니면 막 안 돼. 이런 것도 이제 주광희 선생님 보신 것도 맞고 괜당이라고 해서 근데 그 괜당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안씨 집안 다 모여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어젯밤에 그 제주 토박이이신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 허남춘 우리 책을 갖고 갈 짐이 좀 무거워도 사인 받아야 사인을 허남춘 선생님에게 저자 사인을 받아야 되고 정복 쌤이 쓰신 낭송 제주 이야기 있거든요. 여기 있으면 이제 가서 사인 받아오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 보나쌤 그 허남춘 선생님의 제주 신화와 해양 문화인가요? 그 책에 그러니까 과제로는 어제 기현쌤 과제예요. 어제 기현쌤 과제. 그 부분인데 제주도가 이제 개인화된 가옥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개인주의라고 볼 만한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공동체도 되게 강하다. 이 두 개를 섞어서 번화쌤이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정복쌤의 말씀으로는 뭐 자식이랑 같이 살기 싫대요. 이런 거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밥을 따로 먹고 싶어하는 할머니 얘기 별로 이렇게 세대 독립의 중요성이 되게 있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그 해녀가 이제 자기 기술도 뛰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 두 개가 더 좋지 않을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있으면 좀 안전하지만 너무 우리 강조해서 이상한 사람 찍게 하는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공동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통일을 이제 연결을 지금 많이 잃어버린 상태다. 현대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한 비교는 되게 이 책이랑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제주는 조금 이제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아까 해녀 공부하면서는 조금 더 이런 막 딱 무조건 공동체성이야라는 것보다 네. 공동체성에서 어떤 독특함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좀 기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란 어떤 건가를 보내쌤이 찾아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에 개인의 부분을 어디에 밀어넣을 까만 고민하시면 요 틀은 그대로 살리는 걸로. 요거 좀 고쳐가지고, 요거 고쳐가지고 합시다. 다음 주는 표류니까 진희쌤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주로 이제 연구는 진희쌤이, 더 하시고 싶으면 더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일 아니고. 그런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논하는 게 되게 근본적으로 또 우리도 또 공동체이니까 중요한데, 옛날에 제가 공동체에, 많은 공동체를 전전했는데, 제가 뭘 하면은 그거를 과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한데, 그걸 과해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게 상대한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도 하든가. 문제는 제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나보고 과하다 그러느냐. 왜 내가 하는 일이 당신에게 부담이냐. 똑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러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면은 내가 안 과하다던데. 왜? 요런 건데. 그건 물론 밸런스 게임이고. 그런데 가장 독특하면서도 가장 전체와 잘 어울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거리죠. 질문거리. 그거를 보나쌤이 풀어보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괜당의 특수성 조금 더 하고요. 자, 가고 금기. 맞죠, 금기. 네. 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1, 2년에 한 번꼴로 이사했다. 누군가 손 없는 날 이사하라는 말에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몇 번 해보니 그런 날은 이사 비용이 더 비쌌기 때문에 찜찜했지만 미신이라고 합리화하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날에 이사했다. 이제 제주의 민속을 공부하며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니 하루 이틀 살 집이 아닌데 좀 신중하게 움직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달력으로 검색해보니 손 없는 날이 대략 한 달에 보통 6일이 된다. 제주에도 육지에 손 없는 날과 비슷한 풍습이 있는데 바로 신구간이다. 신구간은 24절기 중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의 일주일간을 일컫는다. 이 기간은 새 것과 낡은 것이 교체되는 신성한 기간이다. 제주 사람들은 신구간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쳤는데 그 이유는 산과 바다, 마을과 가정, 목축과 농경을 관장해 오던 1만 8천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신관과 구간이 옥황상제 앞에서 임무 교대를 하는 기간이어서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약 동티에 걸린다면 대개 그 징후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동티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해야 했다. 제주기행의 주강현 선생님에 따르면 신구간의 제주는 일제히 이사하느라 집집마다 난리고 이삿짐 센터는 일손 부족으로 법석이라니 그 현장이 궁금해진다. 한꺼번에 이사하니 단기간에 집세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쓰레기 대량 방출 문제, 통신 서비스 이동 문제 등으로 초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구 임대 기간에 따른 회계 연도가 일정해져 편리한 부분도 있단다. 오늘날 전통이 사라지는 추세지만 많은 제주 사람들은 여전히 신과 함께 살고 있는 듯하다. 신구간은 앞서 말한 문제들을 이유로 1970년 새마을운동의 6대 폐습 중 하나로 지정되었지만 쉽게 사라지긴 어려웠다고 한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변화와 풍요를 도모했던 국가적 계몽운동이 전통을 폐기하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아쉽기만 하다. 2월 영등달도 금기가 있다. 영등시는 음력 2월 초하룻날에 제주로 왔다가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섬을 돌면서 바다에 씨를 뿌리며 풍요를 준다고 믿었다. 영등신을 잘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 중요한 달인 2월에는 말고기 등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빨래나 밭일 등
일손을 놓아야 했다. 최대한 이를 삼가고 신을 잘 대접하여 즐겁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정성껏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금기는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제주 금기어에 대해 분석한 제주 금기어 유형과 의미 연구 논문이 흥미롭다. 이 논문에 따르면 가장 빈도수가 많은 금기어는 임신, 출산, 결혼, 죽음, 제사 등을 논하는 통과 의례가 27.9%로 가장 많고 일상 의식주에 대한 것이 27.1%로 두 번째를 차지한다. 그리고 동물, 식물 등 자연에 해당하는 금기어는 12.5%로 그 다음 순위에 랭크되었다. 윤리라고 해야 하나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금기어의 내용이 결국엔 화가 미친다는 이야기다 보니 조금 서늘함이 느껴진다. 엄마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기에게 화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거나 동네에 초삭이 나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거나 뱀이나 까마귀 같은 동물에게 잘못하면 손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금기의 목적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가족, 집안, 마을 단위의 집단적 질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고통과 긴장의 금기를 감내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그 공동체의 가치와 신앙, 그 정서까지도 보존한다. 문득 의도든 아니든 금기를 어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궁금해진다. 나는 손 있는 날 움직인 것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합리화했지만 신들의 섬에 사는 사람들은 공포나 죄책감을 느꼈을까? 혹은 압박감으로 병이 생기진 않았을까?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 같기도 하고 책임진다며 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음표 하겠습니다. 네. 금기어 예시 요거 자료집에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고 이 금기어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 분석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금기어에 보면은 임신했을 때 첫 번째 가루 음식을 먹으면 살성이 거칠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에 대한 금기예요. 형태. 그러니까 가루가 퍼석퍼석하니까 그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기가 뭐 도덕적으로 애가 뭐 사기꾼이 되다 이런 게 아니고 피부가 거칠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아, 왜 임신했을 때 뭐 이거 먹으면 애가 뭐 그렇게 되고 뭐 그게 다 형태죠, 형태. 이게 뭐냐면 자연의 무늬를 조정하는 거죠, 무늬를.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신화는 기본적으로 형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형태. 그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닭 잡으는데 이게 무슨 목소리랑 관련돼 있고 닭의 스킨이랑도 관련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형태다 형태. 닭이 나쁜 놈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써주신 것 중에 아마 분석을 하면 형태가 더 많이 날 거고 그 중에 형태와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연결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피 이런 거는 형태라기보다는 연결과 관련돼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금기가 신화를 꽉 채우죠. 신화로 금기를 나중에는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거고 금기 자체는 중요한 분석의 대상인데 321쪽의 신구간 제주도에는 입춘굿이다. 입춘에 굿을 한다. 그 321쪽에 봄이 시작되는 화려한 밑에 넷째 줄 입춘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24절기 마지막인 여기에 새 것과 낡은 것이 교체되는 신성기간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성한 기간이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 기간에는 이게 없잖아. 뭐가 없어? 신이 없어요. 그렇게 기술이 돼야 돼요. 이거는 신이 없어서 사실은 불신성한 기간이에요. 신이 없다니까요. 이게 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를 두고 이 기간이 특별해진 거지.
요 아이러니를 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이 없는 기간인데. 신성한 기간인데 신이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거나 이 분석을 하고 이게 면밀히 보면은 저자가 이렇게 뭐 몰라서 안 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저자의 논리 속에 빠진 부분을 내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요. 이 기간을 제주도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신이 없으니까 가장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 가지고 말을 다 붙이니까 이게 충돌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하나는 일상의 모든 것은 18,000의 신들이 다 관장을 해가지고 금기는 거기 생기는 거예요. 거기. 이 신구간에는 금기가 풀리는 기간이에요. 금기가 풀리는 기간. 기현쌤의 글은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신구간은 금기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가도 되는 거고 일상은 금기가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어디를 쳐야 될지가. 그래서 안 움직인다. 요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종교인력 시간에 요거 분석해도 좋겠네요. 다 금기로 닫아놓은 이게 그리고 쌩까 치료지 않습니까? 가끔 위에서 불러가지고 일거에 중앙부처 가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막 결산하는 거잖아요. 신들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혼나고 막 그래 돌아온다잖아요. 그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금기 자체는 언어학적으로 그 다음에 신화적으로 의미가 있고 인간이 신과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자, 드시는 생각은?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네. 네네네. 요거 조금 보강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말을 지금 고쳐야 돼요. 신성한 기간 쓰신 거 있잖아요. 신성하다. 이 네. 신성하지만 신이 없다. 1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빈도수 많은 게 임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이 세계로 올 때 금기를 치는 거고 이 세계에서 나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는 거는 우리가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이 어떻게 하는 거고 금기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자기 조절력이. 그러니까 이 세계에 뭐가 나오는 힘은 인간이 조절하는 거고 이 세계로 들어오는 거는 인간이 조절하고 금기로 이렇게 들어와라 저렇게 들어와라 이때 들어와라 이렇게 조절을 최대한 해보는 거고 나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나가는 거에 대한 금기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또 느슨하게 설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신인 거는 당연하다. 임신과 추산보다 임신이죠. 임신. 그래가지고 모든 신화가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에서 금기를 만드는 거예요. 임신 출산을 조절하는 게 공동체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라 족장이 결정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더 드시는 생각이? 기현쌤? 네. 아니 그러면 저기 뭐지 신구간이 아닐 때 네. 움직이면 부정타거나 뭐 동티난다 하잖아요. 네. 신이 있어야 신이 병을 주고 네네네네. 그렇게 되네요. 신이 그러니까, 지켜주는. 네, 아시가. 신구간이 아닐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제 상식에. 아니, 누구한테 물어야 이게 신이 많다면서 또 신이 하나면은 카페 가서 사제 물으면 되는데 신이 많으니까 계절과 바람이 복잡하잖아요. 말의 신, 뭐 할머니 이 지금 누구 허락을 받아야 움직이는 게 저기서 싸우면 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잡해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신이 많다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고 기독교는 안 그러겠지. 하느님이 뭐 물어볼 때도 다 정해져 있고 이제 그렇다. 또? 됐습니다. 아니 이 금기 좋잖아요.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중에 바다와 관련된 거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 탐구 생활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금기. 또 광부 같은 경우가 직업별로 금기가 있잖아요. 직업별로. 그런 관련해가지고. 자, 이 금기까지 하고 책으로 돌아갔을 때 생태성 금기 이게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변당이 마지막이고 역사 문제 조금 나오는 부분은 진진쌤이 더 다루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요.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니, 근데 그 신구간 저는 좀 그 재밌기도 했던 게, 근데 그러니까, 그럼 인간이 어느 때는 신이 조금 빠져줘야 돼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아, 근데 일거에 나가주셔야 돼. 아. 작가가. 그게 참 희한하게 설정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되게 저는 좀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 언제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언제든 약간은 좀 이렇게 신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조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매번. 아, 이렇게 그래서 네네. 금기도 뭐 하지도 말아야 되고, 어떨 때 뭘 해야 되고, 막 이걸 막 이제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조정하면서 살다가, 어떤 때는 신 좀 빠져주세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한편으로 좀 아,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 기간이 물론 길지는 않죠.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게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일주일만 네. 잠깐 빠져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그건 책도 그게 너무 신의 예. 보호 없이 그냥 그 기간을 냈다 그냥 마음대로 좀 할게요. 뭐 이런 뜻인 건지 그게 그렇죠, 되게 그렇죠. 예, 너무 재밌죠. 일단 이 제주도 모의식이 일단 다 나가주세요. 다 나가.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 편한 대로 아무데나 좀 해보자.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어, 우리 좀 끌리는 대로 좀 살아볼게요. 이건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주로 하는 일이 이사야, 이사. 응, 그, 응, 그, 응. 이사 일을 해가지고 딱 오면은 신들이 뻥 찔 거 아니야. 아니, 얘들이 잠깐, 이렇게 이제 서울에 출장 갔다 왔더니 이것들이 집을 바꿨네. 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신 신은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내가 조항신인데, 뭐야, 나 여기 아니야? 그래, 그럼 집이 바뀌었어. 야, 연락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신들이 당황하는 이런 것도. 근데 이 방금 특별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떠올랐는데, 할로윈 구간이잖아요. 할로윈 주간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농경에서는 문이 여기 열리거든요. 여기 겨울에. 농경이 이제 추수감사절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예, 추수감사절에 열리는 거. 수렵은 눈이 내려야 돼. 이 다 북반구 모델이고요. 수렵은 동물들이 자러 갈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데 수렵은 공동체적이 그거는 좀 약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문 관리를 하는데 지금 땡스기빙 주에 열면은 신이 이거를 연구를 더 해야 되겠네. 이 신이 비오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형식이에요. 할로윈은 망자가 쳐들어오잖아요. 망자가. 그래가지고 산자들의 세계를 잠깐 확 덮쳐가지고 할로윈이 끝나면 다시 이제 나가서 다른 계절이 시작이 되고 다른 리듬이 타는 거예요. 제주는 봄이 세네. 봄이 여기 영등도 그렇고. 근데 농경의 입구는 봄이라기보다 가을을 더 세게 쓴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북반구의 경우에 그게 황금가지라는 책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우지는 않고 신 아니고 죽음이고. 재밌네요. 네네네. 손 없는 날도 네. 그 손이 귀신이에요. 귀신. 근데 저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그 쓰진 잘 못했는데 우리는 여기 육지에는 손 없는 날이 6일밖에,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평균 6일이라서 일주일 동안, 맞네. 그러니까 제주도는 9일 끝날이 9일하고 아, 0일이 손 없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저는 이제 재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눈치 보는 건 또 생각을 못 하고 손 없는 날 일주일 아니 이 기간이 신고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일주일로 했어 한 달쯤 하지 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 못 한 거예요. 그거라도 필요했구나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되게 그러니까 요 기간도 필요하지만 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필요성에 대해서를 생각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왜 일주일이냐, 네. 8일이냐, 뭐 중요한 포인트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되게 짧잖아요. 아유, 뭐, 그러니까 오래 못 열어둔다, 그 문을. 그거는 안 되고, 이게 더는 안 되니까 마지노선으로 최대한 쓴 게 1년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게 당연하다. 네. 그 옛날에 저 이사할 때 도저히 집이 없어가지고 밥솥이라도 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손 없는 날 그러니까 계획서는 따로 쓰고 근데 미안한데 밥솥만 먼저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편법을 밥솥이 가고 막 그걸 머리를 많이 쓴다. 야,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기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장기지손이다. 근데 요새 박종복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 요새는 많이 안 안 지킨다. 저도 아무 때나 그냥 이사 가고 그런다. 그랬다. 요새 그 네이버에 뜨는 거 아시죠? 네이버에 그 손 손 없나니? 없는다 치면 맞아요. 날짜에 손 없는다, 손 있는다들이 다 체킹이 돼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그걸 해가지고 알았는데, 지금도 뭐 당연히 여전히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제 이삿짐 더 받으시고, 그거는 뭐 지금도 그렇죠. 불문율이고, 예, 예. 주말에 이제 막 많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 왠지 그 찝찝함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지키면, 그래서 저도 그걸 네이버로 굳이 또 찾았던 게, 괜히 그냥 좀 찝찝한, 그 괜히 때문에 5만 원 더 주고 10만 원 더 주고 이렇게 되는데. 50만 원 차이,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아니던데 아니에요, 이사할 때 커요? 보니까 아, 진짜? 평당이겠지 또. 아니, 엄청 근데 비슷해. 이게 이사가 일종의 이제 우리 입장에서 터를 바꾸는 아,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터를 바꾸는 게 저도 워낙 이제 이사를 여기저기 다닐 때 저는 좀 그게 영향을 좀 받는다는 느낌 항상 있거든요. 그 터를 이렇게 간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사가 이게 생각보다 진짜 큰일이고 터를 바꾸는 거니까 그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정말 좀 잘하고 싶은 그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음, 음. 중요하겠네요. 음. 위치니까. 네, 네, 어제 세미나 좋았어요. 그 기현쌤 발제문에 해당하는 기현쌤 발제문과 그 집의 공간을 설정할 때도 되게 많이 설정한다. 화장실, 이런 거. 이게 제주가 그러한 본래적 가치가 살아있는 데라고 하니까요. 일단 이 책을 재밌게 읽은 거를 바탕을 두고 좀 더 쓸 거를 고르면서 해양인류학 그 책을 읽게 되신 미숙쌤의 소감과 유나쌤의 감동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 네, 미숙쌤. 네, 제주기행은 사실은 저는 그 허남순 선생님 책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편하게 좀 읽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니야. 범위는 많이? 드나들었으나 너무 재미있고 또 이 수업을 기회로 해서 이런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너무 신기하고요. 좋습니다. 얘기를 발전시키고 유나쌤께서는 저도 재밌게 봤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이 좀 계속 있기는 한 게, 어, 제주는 여성이 등장하는 신화가 되게 많고, 농경 신화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잡녀가 그렇게 수면에 부상하고 큰 역할을 한 거는 몇백 년밖에 안 된 것 같은 느낌이니까 원래 해녀가 처음부터 있었던 용어도 아니라면서요. 근데 네네네. 우리가 여성이 되게 강했다라는 거 근거로 항상 잡녀, 해녀들을 드는데 이 해녀들이 이 정도까지 경제적 주축을 활동을 한 거는 몇백 년밖에 안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신화는 더 오래전에 생겼던 거고 약간 그래서 이게 안 맞는데라는 의문이 자꾸 들어서 걸리적거리긴 해요, 이게. 걸리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녀가 영어로도 제주도는 걸리죠. 전통적으로 해녀가 여성이 강했지. 그래서 여성들이 신화가 많은가 봐 납득을 하고 있었는데 해녀가 그 정도로 주축이 됐던 거는 고작 200, 300년밖에 안 됐다. 그럼 이 신화의 뭐지? 여성이 많은 신화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지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신화에 나오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음. 그 기호적으로 쓴다. 아니, 신화에 대한 수많은 신화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저는 신화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화에 나오는 개구리는 개구리가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뭔가를 바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생명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갖고 설명할까? 가장 알만한 거. 왜 남자보다는 여자다.
그러니까 신화가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에서 굳이 말하자면 근대 이전의 이야기에 많은 동식물들이 나오고 사람일 경우에는 여자가 많다. 엘리아데도 기본적으로 남신이 아니고 여신에서 출발한다, 인류가. 인류가 생명을 생각하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생명을 뭐라고 딱 이렇게 압축해서 기호화할 때 여자를 쓰기 좋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 자체가 여성적 젠더에 관심이 많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복잡 다양한 생명력을 주장을 담으니까 그게 있고, 그런데 제주는 역사 속에서 최근 몇백 년 동안 의도치 않게 남자가 씨가 마르는 바람에 여성이 삶의 주축이 되었다. 에서 또 여자가 있다. 질문이 아주 좋네. 두 개의 층위가 있는 것이 제주도에는 살아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좋네요. 책이 되게 꼼꼼하게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잘 살려가지고 다음 주에 오늘 주시지 못한 말씀 글로 꼭 고치시면서 만들어 봅시다. 맞점하세요.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